그렇게 정치 얘기를 하고서 싸우거나 폭행을 하는 데 사용되는 정치라는 단어는 그건 말 그대로 소모품인 거죠. 정치 중독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인간의 그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방어 기제가 남 탓입니다. 정치라는 게 어떤 인격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정치 탓을 할 수도 있어요. 코미디언이나 개그일을 하시는 분들도 요새 네. 일감이 별로 없대요. 네. 정치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재미를 많이 주니까 그냥 재미거리로만 소모되는 거. 각자도 그걸 그냥 말로 내뱉고 말다툼을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죠. 요즘은 택시 기사분들이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십니다. 어제 뉴스에는 술 취한 손님이 정치 이야기했는데 대답 안 했다고 폭행당한 기사님도 그런 계시더라고요. 것도 있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요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이 터널 속에 들어가면 공황장애도 생기고 많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지금 보더라도 LA 사태라든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시카고, 워싱턴 DC까지 여러 가지 이민 문제, 불법 체류자 문제라고 하지만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가 뒤섞여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을 이야기할 때 제가 늘 강조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회학자와 심리학자들께서는 제발 좀 연구 좀 하셔서 팬데믹 이후의 사회 변화 현상,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의 변화 현상 이런 거 좀 많이 논문으로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참다 못 참고 한 분을 모셨습니다. 누구를 모셨냐면 정신의학 이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분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정신의학은 연애 오락이고요. 이분은 진짜배기 정신의학 관련해서 우리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 국민들의 심리 상태는 어떻고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70억의 인구의 심리 상태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경제를 주로 다루는 채널인 줄 알았는데 네. 정신과 의사를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경제는 좀 건방지게 말하면 아트 오브 사이언스라서 다 모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작가님께서 특히 한창수 교수님을 모셔서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도 좀 궁금하고요. 왜냐 그러면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심리 상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모셨습니다. 원래 저나 정신과 의사들 몇몇이서는 예. 이게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랑 사업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 아니면 알고도 그냥 모른 척해서 그렇지 예. 알고 보면 경제 다 심리인 것 같더라. 주가도 결국은 다 심리더라 보니까 예. 왜 안 물어보지?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 중에도 예. 주식 잃은 사람들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구나. 네. 교수님도 그럼 한번 상담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뭐 우울증 같은 거 앓으실 거 아닙니까? 그 제가 근무하는 직장이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그 마음정비소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제가 보고 있는 그 고대병원이 여의도에서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거기서 이제 잃고서 뭐 공황장애나 불안증 생기신 분들이 종종 오기도 합니다. 예. 예. 뭐 교수님께서 경제 말씀을 주셔서 특정해서 이제 주식 말씀을 주셨는데 차츰 알아가 보도록 하고 지금 교수님 저희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경제는 심리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못 돌아가는지 단박이 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동료나 선후배의 얼굴 표정을 보면 오늘은 밝게 출근했구나 어둡게 출근했구나 이거를 보면 지금 경제가 잘 돌아가나 못 돌아가는 걸 안다 그러거든요. 교수님께서 일상에서 이렇게 겪으시면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네. 아니면 직원분들 선후배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시면 학생들도 그렇고 네.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요새는 밝다기보다 조금 기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기운 없는데 건드리면 바로 이렇게 뭔가 받아칠 것 같은 마치 고슴도치 같은 고슴도치가 이렇게 털을 숙이고 있는 분들이 동네를 많이 걸어 다니고 있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심지어 병원 안에서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정신과 상담을 하고 고맙다 그러고 좋은 선생님 만났다 그러고 나가시면서 간호사들이나 행정요원들한테
갑질하고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울함이나 무기력감이라는 게 같은 마음 상태의 반대쪽에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에는 그 똑같은 마음이 분노나 폭력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 심리하는 분도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자격증 맞습니다. 따가지고 예.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만약에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으면 그런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시는 게 옳다라고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신과 의사분을 한번 만나서 상담해 보는 게 낫다라고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성당 가서 고해성사를 한다든지 뭐. 가까운데 갈 수 있는데 가세요. 요새는요. 예전에는 그 정신과 그 병원 왜 가냐? 그 약 먹으면 치매 온다던데 그러는 분도 네. 계셨고 네. 또는 아유 거기 그 종교 시설 가가지고 하면 더 안 좋아져서 오니까 거긴 가지 마세요 하는 의사도 있었는데 네. 요새는요 병원에 상담을 왔다가도 아 이분은 약만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고 좀 더 상담을 길게 하고 종교적인 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성당 뭐 피정 가라 그러고 또 상담하시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연결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네. 반대로 상담소라는 데 가서 상담을 해도 거기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 중에 임상심리나 상담심리를 전공하는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데 네. 그분들이 보시기에 아 이분은 상담만 가지고 안 되고 좀 더 집중적인 진단 평가와 생물학적인 평가 플러스 약도 좀 먹어야 되겠다. 그걸 같이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은 병원 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 가세요. 그럼 거기서 연결해 줄 거고 만약에 갔는데 다른 데는 가지 말고 다 끊고 일로만 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의사건 심리학자건 종교 지도자가 그런다 그러면 네. 거긴 가지 마세요. 예. 제가 이 스텐트를 했는데 네. 선생님이 딱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열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네. 받지 마세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스텐트 하는 분들이 되게 열 잘 받는 분들이 스텐트 많이 합니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많이 내려놓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네. 아직까지도 못 내려놨어요. 아직까지도 네. 한 7, 80%는 잡고 살려고 자꾸 네. 그런 아집이 있는데 성질이 바뀌나요? 그럼요. 뭐 사람은 본성은 안 바뀌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이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옛날에 무당이나 다른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소연하듯이 네. 그런 식으로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걸 한번 마케팅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 정신과라고 하면은 미친 사람들이 간다. 그래서 뭐 거기 가면 이상한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네. 예, 요새는 이렇게 마치 몸이 좀 아프고 감기가 걸리면 동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듯이 네. 요새는 마음이 좀 스트레스를 받던가 아니면 잠을 좀 못 잔다든지 그러면 네.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 났을 때 동네 정비소 가듯이 마음 정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현대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재난재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5.18 사태도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세월호. 그다음에 각종 뭐 그 지진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었고 또 우리는 또 각종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린 재난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마음들이 되게 단단해지신 분들도 있지만 예. 그때마다 상처를 입은 분들도 많고 경제의 급변 속에서 또 그 입시의 고난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들 중에는 혼자 참을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예. 정비소 가서 빨간 약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곳들을 하는 곳이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네. 요새 굉장히 많이 와요. 어쩌면요 이상한 데라 그래서 안 가는 선생님만 이상하지 남들은 이미 다 가고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굳이 거기 간다고 자랑은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수님에게 이 심리 상담을 우리 국민 심리 상담을 제가 대신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보통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 말씀을 주셔서 연령대별 지지 후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네. 합니다. 40대, 50대는 누구를 지지하고 30대, 20대는 누구를.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20대에서 30대는 울분에 차 있는 것 같고요. 도대체 네. 기운이 다 빠져 있는 거죠. 내가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40, 50대는 어떤 요인이 가장 중요한 선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로 교수님 생각은
계신지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40대, 50대 또는 60대 초반까지 예. 이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가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대라고 부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자신감도 많이 넘쳤고 이 사회를 많이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하는 민주화를 이룬 세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데 주역을 이뤘죠. 근데 이제 그래서 모든 선거나 이런 데도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내 의견을 관철시킴으로써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자신감과 오름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옳다는 거죠. 그게 아집일 수도 있지만. 근데 반면에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운도 되게 좋았어요. 네. 나라가 발전을 하면서 제 선배님들 중에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학생운동만 했었는데 취직은 되게 잘해서 지금도 아주 잘 일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경제적으로도 성공하시고, 그렇죠. 명예로도 성공하시고, 본인의 대의 명분도 굉장히 좋으시고, 이런 분들은 자신감에 넘치니까 이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좀 중간에 한 60 넘어가고 50대 후반쯤에는 이제 조금 뒷자리도 조금 물러나야 젊은 세대들도 올라가고 그럴 텐데, 그러질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고, 어찌면 선거 때 입장이 조금 다르고 다른 사람들을 서로 지지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대의 명분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뭐 보수냐 개혁이냐 뭐 이걸 지지하는 게 달라서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게, 어찌면 그게 저들이 가진 것들을 이제 내가 가질 때도 됐는데 라는 것 때문에 좀 지지 후보도 다르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택시 기사분들이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십니다. 그 배경을 제가 여쭤보니까 정치 이야기하면 탄 손님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난다. 어제 뉴스에는 술 취한 손님이 정치 이야기했는데 대답 안 했다고 또 폭행당한 기사님도 그런 계시더라고요. 것도 있죠. 예.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거는 좋은데, 이거는 개인의 이해관계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이해관계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라 그럴까요? 네. 이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의 정당한 논의의 장소에서 논의하고 따져보는 거 하고, 아니면 누구한테나 툭 던져가 시비 한번 걸려봐라. 내가 어떻게 내 울분을 나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내가 말 안 들으면 내 제대로 한번 보여줄게. 이런 경계선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정치 얘기를 하고서 싸우거나 폭행을 하는 데 사용되는 정치라는 단어는 그건 말 그대로 소모품인 거죠. 정치 중독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방어 기제는 아마 심리학 개론을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 인간의 그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아니야라고 막 부정을 한다든지 합리화를 한다든지 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방어 기제가 남 탓입니다. 투사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기들이 엄마가 따라준 플라스틱 컵에 우유 들고 가다가 쏟아버리면 네. 지가 넘어져서 쏟아진 건데 막 울다가 엄마가 달겨들면 엄마한테 아이가 손가락질 하잖아요. 엄마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어찌면 내 인생이 잘 안 되고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40, 50대가 됐는데 내 경제는 아직 별거 없고, 이게 다 사회 탓은 아닐 거거든요. 본인 탓도 있을 거고 뭐 운이 나빠서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정치 탓으로 치환된다고 하죠. 뭐 그러면 모든 게 다 정치 때문이면, 사실은 정치라는 게 어떤 인격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정치 탓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제대로 깔끔하게 신발장 정리 안 하고 나왔다고 제처한테 혼난 거, 그거 정치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환자한테 항의를 조금 늦게 봐줬다고 항의를 받은 거, 그것도 정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모든 면에서 정치 얘기를 하고, 그 정치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일종의 오락물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 저한테 다니시는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방송국에 뭐
코미디언이나 개그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새 네. 일감이 별로 없대요. 네네네. 이게 뭐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뭐 정치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재미를 많이 주니까 사실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어쩌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도 그냥 재미거리로만 소모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라는 사람 각자도 그걸 그냥 말로 내뱉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그걸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죠. 뭐. 제가 미국서 2008년 11월 4일 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날 한 카페에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볍게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후보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테이블에 미국인이 제 기억에는 아마 백인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미소를 띄우면서 왜 당신은 오바마 후보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느냐, 좋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가볍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자세한 거는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위기의 단초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전 후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니 네. 이번에는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에서 오바마에 대한 관심이 큰 거 아니겠느냐. 역대 대통령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제에 실패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뀌었다. 미국 역사에도. 네, 네, 네. 한국 역사에도 그렇다. 저도 그 비슷한 시기에 세미나 때문에 출장 갔다가 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네, 예.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예. 저는 그때 이렇게 답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I'm not citizen.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묻는 사람에 대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뭐 그래서 다 하실 수도 있죠. 뭐 그러고서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을 좀 하기는 했죠. 예. 예, 뭐 그게 지금까지 성인이라면 수많은 선거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고대 사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초인이 나타나서 내가 힘든 상황을 바꿔주기를 기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고대에는 그게 소위 말하는 메시아 심리죠. 네.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걸 바꿔줄 거다. 우리는 선거를 치를 때마다 내가 뽑은 이 사람이 메시아가 돼서 내가 힘든 거를 다 바꿔줄 거다라고 네. 기대를 하죠. 경제가 어려울 때도 바꾸면은 좀 나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아주 나이 먹은 세대도 아니고 아주 젊은 세대도 아닙니다만 제가 경험한 수많은 지도자들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기대하는 거를 다 이루어준 사람은 글쎄요 뭐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내 인생이 다 바뀌지는 않고 저도 종교 생활을 합니다만 진짜 종교적인 메시아가 온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다 안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시아가 네. 바쁜데 개개인의 인생까지 어떻게 챙기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은 누군가가 리더가 바뀌면 지도자가 나 대신 좋은 결정을 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나한테 좋은 거를 좀 해줬으면 하지만 겉으로는 그 말을 못하니까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은 걸 해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뭐 근데 상식적으로 이 사회 전체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해줄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입장이 다른데 그렇죠.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이 사회 전체가 레벨업 되는 거를 고려해서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용어로 치면 공공재잖아요. 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저 사람이 메시아는 아닐진데 국민들이 원하는 평균치를 가지고 네. 정책을 하시고 또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다 정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는 네. 사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을 갖고 또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정치에 뛰어드실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심리적으로 놓고 보면 이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가 결국은 그 심에 해당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절대적인 것만 보지 상대적인 건 보지 마라. 네. 자꾸 상대적인 걸 보니까 비교가 되고 양극화라고 하는 개념도 만들어진다. 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네. 그대로 살아라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네.
어차피 사실은 절대적인 걸로 보면 네, 특별히 가난한 것도 특별히 부자인 것도 사실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를 보면 그 당시 반지하에 살던 덕선이네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정치인들은 저렇게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러고,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상계동 재개발 이전에 거기 가서 일을 하던 그렇게 외치던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네. 그 동네 출신 제 대학 동기도 있는데 제 대학 동기는 지금도 화내요. 네. 그 동네에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네. 왜 어려운 사람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제적인 부자인 거와 아닌 게 그게 행복의 잣대는 절대 아닌 거고, 네. 결국은 어찌면 이 사회 문화 자체가 그거를 마치 행복을 가르는 절대 기준인 것처럼 재단하고 또 그거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게 더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당황스럽냐면 이런 거죠. 이제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방송을 하기 전에 잠깐 나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요건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돈, 명예, 예, 소명의식. 소명의식. 그러니까 예, 일을 맞습니다. 바라보는, 예. 영어로 워크라고 얘기하는 예. 일을 바라보는 세 가지 측면이 예, 돈, 예, 그냥 저스트 직업으로서의 일, 네. 그다음에 중간이 그냥 경력으로서의 일, 명예죠. 세 번째가 소명의식, 대의명분으로서의 일입니다. 자, 제가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저는 교수님도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왜 정직하게 무조건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박사님이 돈과 명예를 쫓지 않고 당신의 소명의식에 의해서 네. 지금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왜 본질을 속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 거꾸로 확 와서 이제 맞아요. 저는 돈과 명예도 추구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대의명분만 추구하고 그럼요. 살아요. 근데 예. 대의명분만 추구하는 예. 분들도 계시거든요. 계실 수가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나는 대의명분과 봉사 헌신이 나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가치인데 예. 그분이 만약에 대부업체 근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반대로 나는 이거 타고나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것도 없고. 근데 나는 돈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경제적 성취를 좋아하는데 나 대형교회 부목사야. 그것도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결국은 뭐 요즘 나한테 불행하지도 않더라고요, 그게. 적절히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음. 이 세 가지의 요인이 적절히 섞여 있는, 포션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다르겠지만.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드는 질문이 제 나름대로는 그거예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명예 싫어하는 사람 없고. 이 소명이라 하면 뭔지 그 플라톤의 이데아 같기도 하고 약간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사상만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그건 같아요. 오해입니다. 예. 그 못을 하나 만드는 사람이 단순 작업인 것 같지만 못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못에 대해 연구도 해야 되고 네. 내가 이 못을 만들어서 잘 만들어 놔야 우리나라 그 건설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을 할 거고 그게 기초가 되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의명분이죠. 그쵸. 그래서 나는 매일 단순하지만 못을 하루에 100개씩 만드는 게 내 일이야. 나는 이건 천한 일이고 나는 재미없어. 이러면 대의명분을 못 느끼고 사는 거고요. 네. 의사도 나는 그냥 매일 아침 나와서 환자랑 상담하고 약 지어주고 뭐 필요한 수술해 주는 건데 너무 힘들어. 그냥 돈도 요새 나라에서 조금 주네. 그러면 정말 대의명분이 없는 삶인 거고 나는 그냥 출근해서 나한테 오늘 오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치료해주고 그분 그냥 그러고 가면 근데 그분들이 가면 나라하고 그분이 돈을 좀 내니까 나한테는 돈도 좀 생기고 근데 여기서 돈을 메인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피폐해지죠. 네. 대의명분은 나는 원래 제일 행복한 사람이 예. 자기는 자기 인생에서 그냥 나 할 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 일이 이 세상에도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 그게 정말 행복한 대의명분 참 좋은 삶이잖아요. 네. 저는 이 세상이 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대의명분 그러지 않고 그냥 인생만 살아도 옆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회 자체가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면 그리고 미래가 안 보이고 불확실해지면
대의 명분을 세울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흔히들 번아웃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번아웃은 몸이 지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지쳐서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될 때 번아웃이 되는데 네. 번아웃이 된 세상에서는 추구할 게 딱 하나 남습니다. 뭡니까? 돈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번아웃 빠진 MZ 세대들이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더 일하면 우리 회사가 주가도 잔뜩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몇 등 안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됐고 잔업수당이나 충분히 주세요.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번아웃인 거고 그거야말로 가치의 상실인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그 이재명 대통령도 네. 그렇고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소위 국가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 대국민에게 내세울 때 그러니까 드러날 네, 때 네, 자기 네, 자신을 명예와 대의명분 소명의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돈 중에 돈은 어쨌든 뭐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네, 정치니까. 네, 네. 그러면 명예와 소명의식 중에서 어느 것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부탁을 해야 된다 그럴까요? 경계를 저는- 해드려야 되나요? 저는 왜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이익도 생각하면서 일을 하라라는 것에 대한 소명의식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그게 다는 아닐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일한 만큼 본인한테도 이익이 가야죠. 네. 그거 시스템을 같이 마련하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무조건 하십시오.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은 무조건 몰아치기만 하는 것일 거고 이제는 6살짜리 아주 어린 아이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설득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국민들한테 이걸 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왜 또 많이 번 사람들은 그걸 또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대의명분을 설득을 해야겠죠. 네. 원래 네. 심리학 책에 나오는 리더의 할 일, 리더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설득이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디시전을 내려줘야 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모티베이션입니다. 네. 왜 해야 되는지. 예. 중1짜리 아들한테 수학 처음 공부하는 애한테 요새 젊은 엄마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이거 수학자가 될 거 아닌데 이거 왜 해야 돼? 하기 싫어요. 그냥 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게 아니라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경제학을 하던 뭐 의대를 가던 아니면은 동네에서 그냥 상업을 하던 기본적으로 우리 두뇌를 훈련시키는 마치 야구 선수 투수가 달리기를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처럼 뇌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학이기 때문에 이걸 힘들어도 지금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설득이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 리더의 역할이 그 리더라는 게 엄마일 수도 있고 반장일 수도 있고 뭐 선생님일 회사 사장님일 수도 수도 있고, 예. 있고 그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리더의 모습은 어쩌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분 본인도 저렇게 좋은 얘기 하고 계시고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분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를 나도 믿고 따르고 나도 내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치 그거죠. 우리 아빠 맨날 밤늦게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고 맨날 엄마랑 그랬다고 부부싸움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일 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도 말은 안 하지만 자식들도 되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 일하는 게 우리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나도 나중에 성장하면 우리 아빠처럼 이 사회에 뭔가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라고 결심하는 아들들처럼 딸들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인 것 같습니다. 사회학 책에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을 제가 좀 떠올리자면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게 결국은 홍보가 돼야 되고 교육이 돼야 되고 국민들 간의 공감대로서 소통을 통해서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네. 보통 사회학에서는 원 제너레이션을 보더라고요. 네. 한 15년 걸린다.
15년 동안 권리에서 충분히 이게 이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급격한 사회 변화 지금 네. 초격차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것이 눈 깜빡할 새에 네. 변하는 시대인데 언제 이런 소명의식에 대해서 대의명분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네. 우리가 보고 믿고 따르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뭘까? 그 장이 뭘까? 이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일단은 뭔가 선언 하나로 끝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고요. 네. 원래 반장한다고 저 학생회장 하겠다고 저 앞에 있는 여고랑 구름다리 놓겠다는 공약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있었죠. 예. 예. 그런 경우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찍잖아요. 근데 중요한 정말로 현실성 있는 중요한 그 문화적인 가치 네. 어떤 그 대의 명분을 선언을 하고 그로 향해서 어차피 1, 2년 안에 그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거를 향한 장치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이 짧은 동안에 내가 당장 내 거를 이루지 않으면 네. 나는 도태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 다툼, 각자 도생, 대의 명분은 무슨 지금 내 이익을 챙겨야지. 요새 최근 10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새 최근 10년처럼 뭐 어떻게 되건 간에 나는 그냥 대학 잘 가면 돼. 어떻게 되건 간에 그냥 나는 돈 잘 벌면 돼. 그냥 코인 잘해가지고 몇십억 벌고서 한 10년 감옥 들어가 있어도 난 좋아. 네.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심지어는 공중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농담 삼아. 네.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문화인 거거든요. 문화라고 봐야 됩니까? 사회적 질병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문화라고 표현했고 예. 박사님께서는 그거를 사회적인 지금 질병 상태 또는 마음이 좀 아픈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러면 지금 미국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을 때 그때 국민들 사이에서 포스트 일렉션 트라우마틱 디스오더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대요. 네. 선거 이후에 사람들이 다 막 어리둥절해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됐지? 그렇죠. 그리고 막 분노하고 저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수준 낮은 사람이 네. 어떻게 저런 그 말도 상스럽게 하는 사람이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당사자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감도 느끼고 또는 좌절감도 느끼고 야 이제 우리나라 큰났다 5년 동안 이거 어떡하냐 그랬는데 사실은 그분이 대통령 된 걸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요번에 다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사실 절대적인 거는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거를 절대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 인생을 그냥 계속 지배하게 만들면 예.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아까 예. 그 대의 명분을 어떻게 단기간에 할 수 있느냐인데 단기간에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 수 있는 건 그거 같습니다. 뭔가 시스템을 만들자. 시스템이라는 거 예를 들면 예전에 대구에 지하철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하철 화재 사고가 아주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2년 후에 일본에서 신칸센에 불이 났는데 불을 금방 껐대요. 근데 그 일본 그 신칸센 담당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구 지하철 사건을 보고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화재 진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우리는 그 이후에 각종 철도나 교통 사고 또는 그 안에 화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때 수많은 그 관련돼서 매뉴얼을 만들었는지도 사실은 처벌은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매뉴얼과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과 배우지 말아야 될 점을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요, 내가 엄마가 먹지 말라는 과자 안 꺼내 먹었는데 형이 살짝 열고 새우깡 한 3조각 가져갔는데 엄마가 보고서 얘 또 먹지 말라는데 먹었네 그러고 그냥 슬쩍 지나가면 둘째는요 당연히 한 4조각 집어가죠. 그러면은 그거 금방 비일 거예요. 신호를 주는 겁니다. 다른 자식들한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먹으면 안 돼. 예방을 해야죠. 그거 못 먹게 하려면 어디다 놓고 잠그든지 네. 아예 사오질 말아야지. 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진짜 중요하죠. 먼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뭐
사회과학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신호가 네. 이게 누구를 나쁜 놈 만들고 누구를 혼내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짓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집을 잘 살게 하고 니들이 건강하고 뚱뚱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에 대한 정말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거 설득 안 하면요, 그거 우리 못 먹게 하고 엄마 아빠만 나중에 맥주 먹으면서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못 먹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야죠. 더 깊이 들어가면,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엄마 아빠가 정말로 그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냥 홍보로만은 안 됩니다. 홍보라는 거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진정성이 없는 홍보가 통한 적이 없죠. 진정성이 없는 홍보는 상식적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표현? 사기라고 표현하죠. 예. 이게 사람은요, 갓난 애기들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진실인지 진정성이 달려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는 게 그 어쩌면 지금 일부 국민 내지는 절반의 국민 또는 많은 국민들,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겪고 있는 선거 후 증후군 또는 번아웃 또는 분노 또는 좌절감,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소위 말하는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제시해주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시스템을 제안해주고 무엇보다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홍보만으로 해결한다? 금방 알아요. 아빠가 자기는 술 먹고 들어오면서 너는 담배 피지 마. 그런 거 아이들 금방 알잖아요. 알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통합 정부를 하겠다. 이미 이 진영이 상당히 뚜렷하게 선이 나뉘어져 있고 이미 양극화가 돼버려 가지고 네. 대통령께서는 통합 하시지만 그 통합까지 가려면 적어도 10년, 20년의 세월을 거쳐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통합되겠습니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정신과 의사라기보다는 네. 개인적으로 느끼는 지나간 선거는 대의명분의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밥그릇 싸움 같은 이 권력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한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가겠다라는 믿음을 줘서 리더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탈하게 느끼는데, 많은 또 다른 국민들은요, 일면 편안해진 것도 있습니다. 원래 그 경제시장도 그렇습니다만 제일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런 사회 불확실성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 불안정일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뭔가가 하나 끝났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요,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이제는 좀 누가 됐건 간에 좀 안정되게 우리 사회를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 뭐 저만 해도요, 지금 이제 새로 리더로 당선되신 분이 이렇게 만들겠다고 대의명분으로 제안을 했던 것들이 그냥 당선되기 위해서만 했던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사람들은 서로 설득해 나가고, 그러는 거를 통해서 정말 좋은 리더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그냥 내 밥그릇을 상대방한테 뺏겼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일부분이에요. 국민들은 그분들을 지지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에 당선되지 않은 분들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떨어진 거고, 대부분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냥 국민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 예전에 그 고대 시대 전쟁하듯이 나를 지지 안 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는 그런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럼. 오히려 지지는
반장을 선거를 했는데 100명 중에 51명이 지지해서 반장됐다고 난 51명만 먼저 급식 먼저 주고 우유 하나씩 더 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 예, 어차피 나라의 리더도 그렇게 하실 거고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네. 믿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당연히 그러셔야 예. 되겠죠. 그 요즘 이제 리더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일종의 벤치마킹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사회에서 놓고 보면 저 사람이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십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렇죠. 리더다라고. 네. 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그 나름대로 국민은 판단할 수 있으면 네, 나쁜 영향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강생 화재 사건을 예방하듯이 네. 다시는 저런 지도자를 안 뽑으면 되는데 네.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면 뭐 이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 사실은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80년 지나는 역사인데 네.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 말씀 주셨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확하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 아까 돈, 명예, 소명의식인데 일단 처음에는 돈이었고 이제는 돈이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니까 소명의식과 명예가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네, 맞습니다. 이제 소득이 한 4만 달러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도 남을 좀 도와주자 이런 소명의식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리더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탁 나오면은 네. 또 그런 분들이 국민들에게 통합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동서로 나뉘고 남북으로 나뉘어버리는 상황이 고착화돼가는 과정 속에 말기 증상이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아 같은 리더가 나오겠어요? 메시아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옛날에 충분히 네. 그런 분들이 네. 계셨고 존재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어느 분에게 세계에서 최초로 노예 해방을 시킨 대왕이 우리나라 세종대왕입니다. 장영실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네. 예, 그렇게 제가 이제 좀 과대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민족이 살아오면서 역사를 놓고 보면 엄청난 인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는 기본 홍익 인간이 룰이었는데 네.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 다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감옥에 가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함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울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뭐 일단 사람이라는 게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기본 욕망 중에 하나가 식욕, 네. 성욕과 더불어서 권력욕이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원숭이 무리에서도 대장 노릇을 하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확 올라간대거든요. 네, 네. 기분이 좋아지고 네, 네. 뿌듯해지니까. 네. 그래서 권력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권력이라는 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권한은 있어요. 권한은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위치에 딸리는 각종 그 뭐 예산이나 그 힘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그건 권력이죠.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죠. 근데 그 권한은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 사실은 위임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선거라는 거를 통해서 받은 거라면 그거는 수많은 국민들이 맡긴 거예요.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내 걸로 착각을 하면 네. 내 걸로 착각을 하면 이제 되는 순간 그 뭐 많은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되기 전에는 지하철 앞에서 인사하다가 되고 나면은 방에 찾아가도 안 만나주는 분들 많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게 절대로 그 본인이 지금 리더십에 오른 것 자체가 권력을 얻은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왜 로마 시대 때 권력자가 지나가도 옆에서 노예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죽음을 생각하라고 계속 메멘토 모리를 외치고 앞장서서 갔다고 한다며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건데 네.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짧은 동안에 민주화를 이뤘고 산업화를 이뤘는데 그렇다면 그런 정신적인 성숙, 소위 말하는 민도 성숙, 네.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드라마를
뭐 교수님께서는 얼마나 보신지 모르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집사람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요즘 온통 드라마의 굿 이야기, 뭐 영화도 그렇고 뭐 전부 다 그런 점 이야기가 그냥 세상을 덮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 교수님 보시기에 네. 어느 정도 문화화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병리 현상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불확실하고 믿을 거 없는 사회에서는 결국은 승하는 산업이 종교 사업하고 무속 사업이잖아요. 믿을 게 없는데 자신 있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어떻게 집안 어른 중에 1년에 한 번씩 곽 박사님 사주 안 보세요? 예, 저는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학자나 정치인이나 심지어는 정신과 교수 중에도 그 부모님들이 사주 보고 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불확실하고 미래가 걱정될 때 원래 인생이라는 게 운명은 없는데 정해진 운명은 없는데 운이라는 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거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죽어라 노력해도 오늘은 안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안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내일 열심히 하자는 게 원래 우리의 마음가짐인데 네. 뭐 점 보는 행위는 그게 불확실하니까 오늘 실패해도 내일 잘하면 될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점도 보고 소위 말하는 나보다 조금 낫다고 미래를 본다는 사람이 좀 좋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인간 심성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는 리더십을 가진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 주권을 위임받아서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는 분들이 어떤 한 개인, 그것도 시골에 있는 어떤 한 개인의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접신된 비슷한 발언을 통해서 묻고 따지고 의존했다는 것 자체가 소위 말해서 점이라 그러셨고 무속이라고 하셨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의 믿음 체계로 굳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네. 미숙한 행동이죠. 그게 정치인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이상한 방향으로, 왜냐 그러면 한편으로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예. 사람 성향에 따라 뭐 종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거야. 근데 예전에 제정 러시아 말기에 뭐 라스푸틴이라는 승려한테 모든 걸 맡긴 시대도 있었고 예.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과거에 조선조의 말기에 민비도 뭐 특정 그 무당한테 의존을 많이 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대에는 차이점이 뭐였냐면 그분들이 뭐 하고 사는지 일반 국민들이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 국민들이 알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늦게 알았죠. 그래서 어쩌면 현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게 본인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솔직하게 오픈하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사회 리더라는 사람, 하다못해 반의 반장도 그렇고 뭐 회사 사장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는 마치 연예인들이나 예능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비싼 출연료 받으면서 본인들이 내놓는 건 뭔지 아세요? 본인들의 인생을 내놓거든요.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리더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의 개인 삶이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사는 거를 당연하게 해야 국민들은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수준이 그냥 뭐 점사를 보고 그러는 게 맞겠다 싶으면 그건 국민들의 수준인 거죠. 아, 우리나라가 아직은 그 정도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곽 박사님이 그러려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또 질문을 하시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국가 권력이나 큰 권력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바꾸기도 힘듭니다. 네. 소수인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들여다보고 계속 그거를 지켜보고 있고 옳은 게 어떤 거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젊어서부터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나이 먹어서 그런 역할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어쩌면 지금은 그 역할을 좀 잊어버리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 지금 개개인의 국민들은요. 나부터라도 내가 생각하는 거 저분이 잘하고 있나, 우리 엄마가 잘하나, 우리 아빠가 잘하는지를 들여다보고 내 눈을 거기다 고정시켜 놓고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적어놓기 힘들면 그냥 살생부 기름종이에다 살짝 적어놨다가 다음 선거 때 그걸 표현하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내 일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는 거. 그거 계속 화와 분노에 시달리면서 살면요. 화병 걸리거든요. 누구 좋으라고. 건강한 사람은 회복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곽 박사님 회복력 좋으시죠? 제가 조건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 본인 마음속으로 그 100점 만점의 점수를 한번 네. 해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네. 예, 공개적으로. 회복력 첫 번째, 예. 감정 통제 능력이 좋다. 좋다라고 하는 건 기간을 어떻게 두고 나는 잘 참는다. 잘 참는다. 네. 70점. 네, 본인 생각에 예. 나는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성을 가진다. 95점. 네, 세 번째, 나는 공감 능력이 좋다. 95점. 나는 자기 효능감이 좋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내가 과거에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 플러스 안 해봤지만 미래에 할 일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100점. 다음에 또라이가 되나요? 나는 적극적인 도전 의식을 가져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20점. 나는 운 좋게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내가 하는 일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다. 120점. 내 인간관계는 긍정적이다. 70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내 거를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는 건 없다. 그거는 100점. 나는 유머를 참 좋아한다. 100점. 네. 오, 이렇게 따지면 회복력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회복력이라는 건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저스트 스트레스. 네. 근데 회복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똑같은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죠. 쓰러진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는 거고,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고서 이겨내고 나면 이제 웬만한 일은 나한테 상처 줄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외상후 성장을 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국난의 위기를 굉장히 여러 번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 실질적인 전쟁도 치러봤고 이제 작은 일에 쉽게 시달리지 않아요. 개개인적으로 많이 다르죠. 근데 이럴 때 이런 회복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 외상후 성장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도요. 이 각각의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냐. 낙관적인 사람들은 무기력증에 잘 안 빠져요. 왜냐?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학 정석을 요걸 하루에 2페이지씩 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3년 후에 1년 후에는 내가 이걸 다 풀 수 있어. 이게 합리적인 낙관성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좋은 분이 리더가 되셨으니까 내 인생은 잘 풀릴 거야. 이거는 마치 하늘에 나는 새들이 내일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것 같은 대책 없는 낙천성인 거고요. 네. 합리적인 낙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낙관적인 사람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어차피 한 번에 안 돼요. 그렇죠. 대학교 요새는 예전에는요 재수만 해도 집에서 죄수생 노릇했다 그러는데 요새는 뭐 흔하거든요. 그렇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번에 안 되니까 될 때까지 하죠. 될 때까지 하는 놈이 돼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젊은이건 중년이건 간에 그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근데 그럴 때 아마 우리 곽 박사님은 아마 가정 배우자를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도 배우자가 제가 잘생겼대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 되게 멋있다고 잘한다고 맨날 칭찬해줘요. 오늘도 예. 여기 나온 거 보면 잘했다고 아마 칭찬해 줄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 외로운 남자들은 특히 중년 남자들은 부인들이 잘했다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이러면 회복력이 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칭찬을 좀 해주란 얘기고요.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어차피 내 인생 그 리더가 그 메시아가 해결 안 해줘요. 다 해결해 준다고 얘기했죠. 장밋빛 인생을 약속했지만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찍었어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된다는 거 다 알거든요.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내일의 내 인생이 그대로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오늘 한창수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참 이 심리적인 말씀을 참 오랫동안 또 자주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경호 차량을 타고 다니고 경호원들이 앞장서고 사이드카가 앞장선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이 그만큼 국가의 명예와 소명의식과 이 부에 대한 가치를 상징하는 것을 세금으로 상징하는 것을 대신해 드린다는 의미를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일을 국민들에게 소통하시고 통합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책임을 꼭 져주는 그런 비전과 직관을 내비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창수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